잠깐만요. 화면이 살짝 눌렀고. 오늘 24년 11월 28일 방송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는데, X 요즘에 캐나다에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캐나다, 멕시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약 이름이 뭐더라? 드러그라 치면 올라나? 드러그 이런 게 되네. 캐나다. 근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매끄러운데 찾아서 하면 되나?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 있죠. 아니, 다음부터 만드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들 보면서 산업 공부를 하나씩 하는 것도 좋죠. 산업 공부를 너무 늦게 가면. 또 안경을 갖고 와야 되겠다. 좀 크게 해드릴까요? 어차피 요즘 이제 오른쪽 귀로 버리면 되니까. 아이씨. 왜 이거 한국어로 보냐? 한글로 바로 번역이 되는구나. 이게 자, 펜타닐. 자,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그랬다고 트럼프에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트윗을 계속 강하게 제가 대통령이 되는 대로 많은 트윗이 있는데 그 트럼프에 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요. 자, 중국 애들이 펜타닐을 미국 애들은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너희들은 10% 관세 무조건 매기겠다 더.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세 말고 또 추가로 지가 90% 60% 매기겠다 이러지 말죠. 그거 말고 우선 10%더 매기겠다 관세를. 그 다음에 이게 캐나다랑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친구잖아요. 자기들 북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이브 아이즈도 들어가는 친구인데 캐나다 애들이 캐나다도 그거 넘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가 있지. 캐나다랑 멕시코를 통해서 다 들어오더라. 왜? 국경 이거밖에 없으니까. 비행기를 안 들어오면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막지 않을 때까진 너희들도 관세 25% 매기겠다. 언제까지? 막을 때까지. 그러고서 그 다음날 멕시코 대통령이가 멕시코 대통령까지 얘기해. 멕시코 대통령이 아이고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아이고 트럼프님 앞으로 저 라틴계 애들이 미국 국경 근처를 안 가도록 제가 다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그 영상을 올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하는 게 뭐였냐면 마가 예전에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마가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마가가 변했지만 트럼프는 미국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미국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왜 다른 나라를 신경 써줘? 대만? 내가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왜 신경 써줘야 돼? 지 나라는 지가 지켜야지. 우크라이나 지가 지켜야지. 제일 첫 번째 뭐라서 이스라엘 바로 휴전 들어간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왜? 안 도와주거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내 나라 말고는. 이제 나는 미국식 이기주의다, 트럼프식 이기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크게 주장했던 선거 때부터 주장하고 당선되는 이후 주장했던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감세를 하겠다. 법인세를 낮추겠다. 감세라 표현 안 되네. 법인세를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법인세를 낮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한테 조금 더 재무적으로 경영적으로 좀 더 효율성, 좀 더 좋게 보험을 룸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을 주겠다.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미국 기업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무슨 어떤 문제가 나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도 미국의 부채가 엄청납니다. 국채 증가율이. 우리말 좀 나겠지. 지금도 부채율 보면 보시죠. 미국의 대충 아무 때나 파일만 떠도 부채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20년까지 나왔지만 이 뒤에 더 엄청 심각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계속 부채를 찍어서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수도꼭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정이고 하나가 금리거든요.
환율 금리를 얘기하는데 부채는 이게 뭡니까? 미국이 부채, 미국이 빚을 발행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해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듯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면 갚고 이게 발행하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19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그래프 쳐도 똑같아. 뭐 최근 그래프 쳐도 뭐 어떤 그래프 쳐도 여기 2020년이니까 더 지나셨죠. 여기 이제 정부 빨간 정부 파란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정부 얘기지만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 미국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화폐론적으로 볼 때도 미국이 이전 세계 달러를 유지하려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화폐론적으로도 그래. 어쩔 수 없어. 화폐론적으로 좀 누르고 미국이 부채를 늘려도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넘버원의 소비 시장이고 두 번째로는 통화를 잡고 있고 군사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이 세 가지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저 부채가 어디서 빌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채가 빌리는 거죠. 내가 뭐냐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자 올해 돌아올 국채 만기가 내가 100만 원이다. 내가 이제 우리가 가기 자산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사채를 막 빌렸어. 사람들 사채를 뿌렸어. 근데 사채 만기가 돼서 돈 갚으세요. 이자 말고 돈 갚으세요라고 들어오는 게 올해가 1억이에요. 내한테 들어올게. 그럼 뭐 1억만큼 더 발행해가지고 이걸 갚으면 되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 찍어내는 쌤쌤이잖아요. 달러 찍어낸 거 말고. 달러는 제가 말하는 건 재정정책. 달러는 금융정책이고 내가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있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발행했으니까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6개월짜리, 뭐 8개월짜리 단기 중기 장기 국채가 막 들어온다 이거죠. 국채가 들어오면 국채가 들어온 만큼 올해 1억이 들어왔는데 그럼 부채를 줄이겠다 하면은 1억이 들어왔지만 9천억만 추가 발행해서 9천억치는 요걸로 갖고 1천만 원치는 줄이겠다 이런 부채를 감소하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너무 기니까 미국은 아까 이제 화폐론적으로 어떻게 부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샤프하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숫자가 이래 보지만 10t, 20t라는 엄청나 큰 차이인 거죠. 과거의 오르렁을 비교해 보면 네. 트릴리언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 계산해 보면 중요한 최근 특히 엄청 올랐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 경제가 버티서 잘 그나마 유동이 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제롬 파월이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해도 재정을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푼다는 말 다른 말로 뭐냐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빚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잠깐 있지. 법인세를 감세하면 지금도 세금이 없어가지고 빚을 많이 발행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예전에 미국 그 셧다운 기억나죠? 그때 공항은 멈추고 셧다운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재정은 또 가져가야 돼. 그렇다고 부채를 계속 늘릴 수는 없어. 근데 부채를 줄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부채는 늘어날 거예요, 계속.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부채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죠.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은 줄이겠대.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려면 당연히 어딘가 세금을 가져와야 돼. 그럼 뭐 담배세를, 담배 피는 놈한테 세금 10배 매기는, 자동차의 기름값을 10배 매기는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이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기름값 2배로 올린다. 담배세 2배로 올린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어디서 세금을 건드리냐? 미국은 최대의 수입, 전 세계 최고의 수입국가야. 수입을 제일 많이 해. 관세. 예, 관세인 거야. 뭐 중국하고 여러 가지, 명분은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은 관세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여준 거지. 중국만이 아니야. 야 캐나다, 멕시코, 니하고 내하고 무슨 연맹이니 뭐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관세 받을 거야 내한테. 펜타닐하고 관세를 엄청 가했습니까? 솔직히. 펜타닐이라고 하면 마약 사범 때리자고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야 펜타닐은 너가 안 막아. 언제까지 안 막으면 그 관세 내. 캐나다 되게 하는 거야. 그 캐나다 그 넓은 국경 80km가 막 km가 모르겠지만 그 넓은 국경을 캐나다 알아서 막아놓은 거잖아. 못 들어오게. 어떻게 못 들어막아? 캐나다 그 넓은 땅을. 캐나다가 친구야. 뭐 멕시코야. 뭐 옛날부터 뭐 히스패닉계가 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욕을 하지만 캐나다는 그것도 아니잖아. 물론 캐나다에 중국이 많이 들어가있긴 하지만 인도에도 많이 들어갔어 캐나다 요즘에. 근데 중요한 건 캐나다까지 한다는 거는 나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얘는 진심이다. 자 법인세 낮추고 싶고 이 낮춰진 감세 줄어든 감세를 요 법인세로 메꾸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명분으로 혹시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또 짓고 투자를 하면 그만큼 트럼프 입장은 따보인 거지. 야, 관세를 매겨봐. 내가 관세 매기 놓으니까 막 중국 애들도 여기 뭐 텍사스 공장 짓고 저기 알라바마 공장 짓고 저기 미시간 가서 공장 짓잖아. 중국 애들도. 야, 캐나다, 멕시코도 욕하니까 멕시코에서 애들이 이거 짓잖아. 미국 내에서 하면은 세금은 법인세가 법인도 그걸 옮겨줘야 돼, 이제. 그 중국 법인에서 이런 뭐 세금 굴려면 안 되고 법인을 옮겨놓으면 봐. 내가 다 이 국경을 막아가지고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막 업체가 짓잖아.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받고 얼마 이제 나중에 트럼프는 그 얘기 나오신 거지. 그것도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장 첫 번째 기조는 경제학적으로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 나는 기조는 그거라고 봐요. 지금 자, 근데 얘기를 내가 한 이유 좀 더. 자, 법인세를 낮추고 싶은 게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이야. 법인세를 낮추고 싶은 거.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세수를 어디서 거둘까 하면 외부에서 거둬야지. 내부에서 안 되니까. 내부에서는 싫으니까 지는. 외부에서 없고 외부의 외부의 여러 나라들 있잖아. 특히 그래서 미국보다 돈을 미국의 무역 흑자인 나라들한테는 무조건 관세 다 매기겠다. 명분 좋지. 니가 내한테 사가지 놓고 팔기만 팔어? 그럼 세금 관세야 무조건.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한국이 제일 많이 넘기들어가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내가 주식시장도 했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다 하나 봐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 과거부터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무역을 떠나서 자국의 이주의. 아니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래. 라고 하면 인근 국이 거지가 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주변국 거지 만들기라고. 자, 지금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IMF를 맞을 때 왜 우리가 IMF를 맞았냐? 한국이 원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IMF로 맞은 거는 동남아 위기, 그 태국,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온 위기가 넘어온 게 제일 큰데 그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흥국 시장을 모르겠고 난 미국만 우리 미국을 보고 내야 돼. 그 정책 다음에 차다면 제가 쭉 설명해 줄게요. 그 금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이런저런 냉전이 끝나가면서 보니까 내만 돈 고생하고 내만 돈 적자 쓰고 내만 털띠 졸라 고생했는데 우리 때문에 일본하고 뭐 독일을 가지고 뭐 믿었지만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보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앞으로 나 우리만 생각을 해. 그 미국 이주기가 시작된 게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갖고 그게 한국의 IMF로 왔습니다. 김우중이 막 해외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경제 성장률 10% 15%씩 나오는 때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일본 가면은 저렴금리를 빌려주는데 미국 가면은 2% 3%도 빌려주는데 성장률 15%고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 15% 주는데 왜 돈을 안 빌려? 돈을 빌려 써야지 당연히. 그러다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외환을 많이 빌렸다가 못 갚으니 위기가 된 거죠. 경제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외환 때문에 무너진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은 좀 비슷하다. 왜? 미국이 자국의 이기주의를 한다. 그것도 쌍으로. 왜? 자국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도 낮추고 외국 기업이 못 들어오게 허들도 높여. 이중으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외국 기업들은 넣어야 돼요. 이중으로 허들을 만든 거잖아. 더블로. 근데 미국하고 친한 친구, 막 나쁜 친구, 미국과 나쁜 중국 놈들 이게 아닌 거야. 미국 위에 모든 한국도 엄청나게 문제될 거야. 왜? 한국이 무역 흑자 국가니까. 미국한테는. 미국은 내 나라 무역 흑자 국가니까 대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그런 거는. 자, 이렇게 정책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강달러가 됩니다. 왜 강달러냐? 오늘 그 설명 시간이 되나? 자, 미국의 이 정책은 모든 자금을 미국으로 끌고 들어오는 요인을 만들어내요. 맞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사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채권 얘기하고 국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여기는 재미없으니까 채권 국채 얘기를 따라서, 이 사태는 결국 국채와 채권 문제 때문에 결국 달러를 강달러로 만들어낼 거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강달러를 만들 거고 원화는 약세될 거예요. 그리고 강달러와 동시에 미국이 모든 제품을 생산해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소비재를 다 중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중국이든 인도든 중국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강달러가 되는 그게 지금 트럼플레이션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생기는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면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금리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달러가 되는 거고, 금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강달러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강달러로 갈 거라고 난 봐요, 개인적으로. 강달러라는 말은 원화가 약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투기자본이라고 표현하실 것 같은 글로벌 자금들 유동성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소외받을 것이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지금도 한국 경제 주체가 금융시장이 돈을 안 빌려주고 있어요. 계속 개인들에게.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지금 PF 몇 번 얘기했지만, PF 때문에 증권사들이 지금 예전에 이제 A, B, C, D 5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D등급은 20%, D등급은 40에서 60% 이렇게 신용대출 해주는 것도 다 막았어. 아마 얘기했죠? 다 막았어. 근데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주담대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았다는 말은 연장도 안 해준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나는 좀 리스크하게 해서 60% 빌렸어. 안정권이니까 60%면 6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어. 그다음부터 계속 연장만 하면 돼. 이자만 내면 됐어. 근데 갑자기 이제는 다 갚아라.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팔자는 사자는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부동산 싸게 나오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막 흘러가. 개인은 돈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없는데 이 꼴을 나면 그나마 남아있던 사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달러를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겠죠. 투자로.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을 해라고. 오늘도 어제도 누가 말했지만 그냥 잘 모르시면 큐큐큐 사라. 지금 트럼프 빠진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기회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은 출렁거릴 것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변동성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무조건 다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빅스 지수를 사는 것도 좋아. 잘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그런 파생상품 좋아하는 사람은 빅스를 사라. 난 그렇게 생각해. 왜? 트럼플레이션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금리를 올리고 싶은, 트럼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라고 하고는 확신한데, 트럼프는 무조건 팔을 보고 금리 내리라 할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면 금융시장에 가면은 출렁거릴 거고, 그때 QQ를 사라. 출렁거릴 때. 잘 모르면, 미국 기업 모르면. 특히 이제. QQ가 뭐예요? 이제 미국 나스닥 전체를 사는 거죠. 나는 나스닥 내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잘 모르겠어. 보여줄게요. ETF 사람. 그러면은 ETF. 그런 결론은 아니,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결론은 네. 미국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자, 어떤 사건이 있어서도 내가 이때 투자했더라도 전 고점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9.11 그 새로운 먼저 닷컴 버블 때 투자했더라도 충분히 많았고, 이 중에 어느 기간에 투자해서도 수익률은 엄청 높았다. 그럼 지난 5년만 봅시다. 자, 5년만 봐도, 자, 내가 꼭 이렇게 어려웠던 요 코로나 시기에 투자를 안 했더라도 그 전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도 5년에 150%면 짭짤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높습니다. 내가 부동산 내가지고 월세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때 산 사람도 최소 50%를 먹었어. 이때 산 사람들은 2, 3년 만에 150% 먹었겠죠. 100% 먹었겠죠. 그럼 작년에 산 사람은, 자, 작년에 막 주가, 우리가 AI 때문에 나스닥이 엄청 올랐단 말이죠. 기억나죠? 작년에 올라서도 산 사람은 올해 30% 먹었어. QQQ는 그 나스닥 전체를 나스닥 전체를 삼은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상승률은 5년으로 보면 150%니까 그렇게 크게 아름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5년에 150%면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에요. 진짜 5년 동안 이렇게 한 펀드 매니저 있으면 그 사람은 10년이 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2.0이 이제 등판하면서 또 이제 그 정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정부인들은 나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이런 시기가. 좀 내려갈 수. 요게 요만큼이 될지, 요게 요렇게 빠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요 시기가 온다고,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도 봤잖아.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이 박살나더라는 걸 봤고,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를 내리면 더 박살날 거야. 그럼 금리를 유지해도 박살나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트럼프는 부추기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 오면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그래 봐요.
그래서 이어 사면 초과라고 봐.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는 무조건 이온다. 이게 얼마큼 길게 믿게 한 방에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갈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시기는 온다. 반드시 온다. 지금은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은 하락 추세로 조만간에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항상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더라도 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쭉쭉 그다 다시 한번 하다가 다시 금리 인상 계속 파월 아씨가 이제 빅스텝을 계속 밟으니까 계속 빠졌잖아요. 이제 계속 보이죠? 그러다 좀 회복하려다가 또 파월이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야 돼. 계속 빠졌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 빠진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때 산 사람도 아씨 고점 물렸네 한 사람도 2, 3년 지나면 50% 는다는 거야. 이게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미국의 국가가 붕괴되는 시스템이에요. 절대 미국은 주식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 개별 정보로 보면 뭐 성장표 이대로도 많이 있고 막 그 엔비디아 극대화도 많이 있겠지만 QQQ 전체로 보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나는 정답. 이게 여기서 원년밖에 안 나오지만 각자 앞으로 7년치, 10년치 다 해보면 이만큼 수익 내는 게 없다.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그죠. 이게 6개월로 투자하면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이때 1년 투자한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 받겠죠. 눈물 흘렸겠지만 나 망했어 괜히 미국 사서 이랬겠지만 그 사람들 2년만 더 견뎠으면 행복했다. 그리고 이때 더 담았으면 행복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종목을 사라. 전에 이거 얘기하고 아직 미국 종목을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언젠가 주식을 팔아서 뭘 살까 고민할 때 아니면 현금이 있을까 현금이 생겨가 고민할 때 QQQ가 나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하면 고민하지 마. QQQ는 고민할 필요 없어. 왜? 나스닥이 어떤 종목을 담은 것도 아니야. 나스닥 다 담아보는 때문에 QQQ. 그러면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사야 되겠네. 출렁거리고 이제 나는 빠질 때 사는 스타일이고 빠질 때 요거 올라가네 요거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 빠질 때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래서 상승 추세가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사야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상승 추세, 하향 추세를 맞출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빠져도 충분하다. 근데 이때는 이제 더 빠지겠죠. 내가 이제 팔란티어를 한참 살 때가 이제 이때거든. 이때 2022년 연말 이때 내가 팔란티어를 8불 때 샀었거든. 계속. 근데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많이 올랐을 거고. 그렇죠. 60불 때가 됐으니까. 나는 2025년에 20불 보고 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때 산 사람도 지금은 충분히 낫지. 왜? 이때 힘든 시기 한 1년 버텨가면 잘 된 거. 그러니까 QQ 사는데 단 6개월, 1년 이렇게 보지 말고 최소 3년, 5년을 보고 사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식은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내 지금 연금 펀드로 투자한 돈이 수익률 150% 됐잖아. 1년 만에. 네, 연금펀드 1년만 150% 되면 이런 연금펀드 이런 걸 솔직히 내가 당장 쓸 것도 아니고 하잖아. 이런 연금펀드 살 때는 이런 거 사는 게 좋다. 난 QQ와 다른 거 사겠지만 나는 연금펀드 같이 당장 내가 돈을 이게 굳이 막 거래를 자주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며칠 있다가 다 팔았잖아. 그래서 경쟁을 되고 있어요. 연금펀드. 제가 뉴스에서 얼핏 봤는데 스웨덴인가요? 거기가 연금 관리를 참 잘하는가 보대요. 스웨덴도 잘하고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정말 잘해. 그러니까 석유 기르는 나는 그 노르웨이 국민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 기업에 나오는 돈을 정부가 투자를 참 잘하는 거지. 근데 그런 국부펀드들 좀 사는 게 이제 이런 거 ETF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채권하고 달러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눠서 배열을 하지만 물론 이런 거지. 비트코인 사면 더 많이 벌지. 맞다. 틀린 말 아니다. 난 비트코인 좋다고 봐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세 개는 좋다고 봐. 나머지는 절대 사지 말. 나는 사람 안 하고 싶고. 도지코인도 그런 코인 잡주식은 도박성 재미로 하셔라. 재미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추천하자 한다면 코인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현 정부는 코인 중요시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졌고 코인들은 딱 하나 보면 돼. 왜냐면 다른 기업처럼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코인은 어디로 뭐를 결정이 되냐면 코인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들어오는 돈이 많으냐, 코인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냐가 코인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딱 그밖에 없어. 기업처럼 실적 있는 게 없으니까 코인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코인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다. 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코인에 대해서 이
이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 이더리움 솔라나도 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은 개수가 공급이 항상적이다. 그 수요가 변화에 수요의 변화가 만드는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를 내가 만들려면 먹을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 아름다운 점은 수요가 그러니까 다른 잡코인들은 막 찍어내는 것만이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여러분 동시에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면이 가장 매력적이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는 아니라고. 왜?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안전자산은 금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자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몇백억씩 굴려가지고 뭐 1조씩 굴려가지고 0.1%의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는 안전자산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난 나쁘지 않다.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이나 오랫동안 묵혀둬야 될 돈이 있다면 뭐 개인적 트레이더 작업은 이런 재미없으니까 오래 묵혀줘야 될 돈이 있다면 QQQ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나스닥을 잡아라. 언제? 한번 들어볼 때문에 나 물론 계속 올라가면 이제 출렁거릴 내려온다며 이러면서 그때 사실 욕을 하겠으면 계속 올라. 그래서 온다면 나는 이제 최소 이 정도의 줄락을 보고 있고 나는 이제 요만큼 줄락까지 보고 있어요. 나는 줄락 나는 지금 현금 다 들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요만큼 줄락하게 되면 이때 다시 살라고 생각해서 다 살라왔어. 지금 QQQ가 500이면은 500이잖아요. 네. 505. 그러면은 빠지면 한 20% 정도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한 400까지는 출렁거릴까? 나는 가능성이 있다 봐. 20%가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해요. 교육회도. 근데 교육회 20%는 엄청 큰 거라서 이들 눌러보고 이들은 어떤가? 이게 오늘 뭐 오늘 하루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우리 코스닥도 하루에 1%를 잘 안 움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큰 나스닥이 2% 움직였다는 뉴스 나옵니다. 막 방송 뉴스 나와가지고 2%가 올랐는데 2%가 빠졌는데 보니 1개월 2%. 이게 QQQ는 정말 안정적인 최근에 이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AI 때문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올랐지만 매년 30% 오른다 이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은행 이자보다 정도 빠졌어요. 은행 이자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부동산 해가지고 월세 주는 것보다는 훨씬 두세 배 이상 더 수익 난다. 네. 지금 S&P 500 그거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60% 정도 되고 있거든. 다음에 한 2년 시간당 수익 보여드리겠습니다. 났다고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걔에 비하면 속도가 그죠. 잡히게 제일 샤프 제일 낮은 친구 그래프 친구로 제일 낮고 안전한 친구가 다우 그다음 S&P 그다음에 QQ 그리고 QQ는 하이리스크 이그 셋 중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그래서 굉장히 QQ 좋다는 QQ가 QQQ가 안전하다는 얘기죠. 아니 왜요? S&P 500이 제일 안전하고요. S&P. 다우가 제일 안전해요. 다 그 기업들은 웬만하면 큰 변화가 특별히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한데 수익률도 그만큼 낮죠. 그래프를 원전치 넣고 다음 S&P 500 볼까요? 이게 원전치 보면 104, 150% 올랐잖아요. 원전치 보면 안 되지만 S&P 500 나 인덱스가 4년 됐구나. 4년 동안 60이니까 훨씬 작네. 얘는 5년 동안 딱 제일 90%밖에 안 올랐죠. 5년 근데 동안. 이거를 그래프 세 개를 쫙 놓고 보면 이 오르는 각도가 확실히 딱 보여. 저기는 90. S&P 500은 그렇고 내가 2020년에 샀는데 왜 쟤는 90인데 나는 60이지? 이날 샀겠네 이날. 아깝게 이날 샀겠네 이날. 최고점. 아 맞아 사갖고 내려간 적도 있어. S&P 500, 네. 나스닥? 다우 지수. 그건 나스닥은요? 나스닥 QQQ예요. 아 QQQ 나스닥. 나스닥 QQQ. S&P 500은 우리 코스닥 200이 다우. 우리 코스피 200 그거 여기 또 50%죠. 이거를 각도를 50%. 각자 나누어 봐도 빠질 때도 작게 빠지고 오를 때 작게 오르죠. 이게 이제 세 개를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사줄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 펀딩들은 다우에 얼마 이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럼 제가 샀다는 건 M7이잖아. 이것도 ETF야? 예, 그 매그립 셀7이라고
왜 이렇게 안 노네? 몇 년 전에 산 건데. 그때 우리 보고 나서. 언제였습니까? 그 연금 해준다 했을 때. 근데 한 1년 됐다고. 1년 넘었죠. 1년 넘은. 그때 샀죠. 이거는 뭐 국내 시장이 없나?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나? 아니 CNBC가 모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컴퓨터가. 이래 되나? 아닌데. 아닌데? 무슨 광고가 뜨는데? 액수가 어디 없나? 다시 합시다. 마거 7 치면 되니까. MAG7이니까요. 아마 인덱스. 한국 주식 위험하다고 하려고 한 건데. 예, 1년에 117% 올랐죠. 이거는 이제 5년이 없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게 이제 생긴 지부터 지금 쭉쭉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갔을 때는 잘 나섰죠. 아닌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지. 잘못했습니다. 롱 ETF,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아까 관련된 5배짜리 파생상품이에요. 뭐냐면, 5배짜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이거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아니. 내가 검색하다 보니 5배짜리 왜 뜨는지 모르고 5배짜리 뜨는데. 어찌 보면 이건 선물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아니, 이게 매거진에 보면 기술주 중에 7개, 탑7만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나? 탑7이 변해? 예. 우리가 엔비디아 이런 거 있잖아. 테슬라 이런 것들만 한 거예요. 7개만. 그 기업을 7개 제일 센 7놈을 딱 정해가지고 그만.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럼 저것도 시리즈가 많이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했다가 테슬라가 빠지고 뭐 어디 그래서 올라오면 또 시리즈 2로 해갖고. 시리즈 2가 아니고 이제 얘들이 리얼로케이션을 하죠. 정기적으로 빠진 친구를 빼고 새로운 친구 넣고 하죠. 그랬을 때 상품 이름은 똑같이 매거7이고. 그렇죠. 7개 어떤 거 남느냐. 그러니까 탑 7개 다 담겼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안 변해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시점에 매서 1년 전에 매거7 잡고 내가 1년 후에 매거7 잡았을 때 그때는 업체가 계속 변해오니까 나는 웬만하면 안 바뀌어. 왜냐면 우리가 애플, 네이버,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정해져 있어서 안중에 이게 차트로 왜 보여주지? 나 볼 때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고 컴퓨터 잘못으로 내가 돌리고 싶습니다. 뭐 안 나오잖아. 여기 M7 다 다른 인덱스, 왜냐면 인덱스한테 친구가 많으니까 인덱스 똑같으니까. 안 뜨네. 내가 티커를 모르 티커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컴퓨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게 뭐야? 다음에 내가 차시하면은 이런 차트들이 그리는 것도 다 모아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이 움직이는지 보여요. 그게 보면 뭐 헬스케어 인덱스도 있고 막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빵은 왜냐면 M7나 이런 것도 너무 올랐고 가장 안전빵은 내가 볼때 QQ다. 안전빵은 그러니까 수익도 챙기면서 안전빵은 QQ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얘기하는 건 QQ 사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면 자 내가 좀 이기주의 정책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나라 주기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이웃나라 주기 정책이 무엇인가 설명해 줄 건데 이웃나라 주기 정책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럼 이웃나라가 누군데? 아까 캐나다, 멕시코도 있지만 한국도 이웃나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스키하다. 그래서 굳이 한국 기업들은 개별 기업들 중에서 추천해놨지 대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작전주만 오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대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일본도 그런가 그러면? 일본도 충분히 전 일본도 그런 가서 매우 높다고 봐요. 일본은 경제 자체가 지금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일본 경제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일본 부채 비율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일본 부채 비율. 거의 뭐 일본은 저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저성장 디플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 일본의 주식을 가장 크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 은행이 주식을 사요. 이게 개별 정보가 아니지만 은행이 일본 주식을 다 사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은행이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일본은 재정 제재도 빚도 금융 제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사면초가인 상황이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왜냐면 일본 부채 저기 나온 OECD 회원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요거요? 예, 일본이 1등이네. 그거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좋은데 일본 부채가 얼마냐면 보세요. 우리 돈으로 1200조니까 1경 맞죠? 1경 우리 돈으로? 예, 1경 환율 따라서 1경 2000조잖아요. 1경 2000조인데 자 보세요. 어겐. 예, 여기 우리 돈으로면 일본 1년 예산. 자, 일본 방위비가 이게 잠깐 이 방위비에서 너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일본 예산에 방위비에서 너 군부에 뭐 있어? 일본 예산 규모를 잘 보면 자, 참 재밌습니다. 일본의 1년 예산은 1112조죠. 112N이니까 80을 하면 1112조죠. 자, 일본의 부채가 12, 계산기. 자, 일본의 부채가, 계산기가 왜 이럴까? 자, 12죠? N하니까 80하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에 내가 금리가 우리나라처럼 3%다. 예를 들면, 0.03. 금리가 3%다 하면 1년에 내야 될 이자만 36이야. 맞죠? 3%라 치면 3%가 아니라 3% 가지고 미국처럼 5% 가면 훨씬 많고 3%죠. 보이시죠? 36 그러면 1년 예산에 3, 4, 12 25% 정도? 그 30%를 빚 가운데 써야 돼. 저 예산 총액이 30조로 들어가 있는 건가? 네? 저 예산에 빚 갚는 것도 저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근데 일본은 만성 적자 국가예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보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돈이 계속 벌고 있냐면 엔케르 트레이드 때 와타나베 아줌마라고 보따리 들고 미국 유럽의 온 나라에 따라서 하와이에 온몸 다른 걸 사는 시절이 있었어. 그때 이제 이런 금융 상품을 많이 살았어요. 그걸로 들어오는 돈이 워낙 크니까 그 나라는 매년 적자가 나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일본은 매년 적자가 나도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자들, 수익금 이런 것들로 일본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돈을 벌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3%는 지금 일본 0. 몇 프로예요? 왜? 0.12%거든요. 0.6%까지 왔지. 112였죠. 곱하기 0.005%거든요. 지금 이제 겨우 요거 현재 지금 빚는 데 쓰고 있어. 왜? 근데 이거를 1%를 올린다? 이러면 일본에서는 이제 어쨌든 은행 이자를 갚는 데만 60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120조. 우리나라 1년 GDP의 3분의 1을 은행 이자가 일본 금리가 1%가 되면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 정도를 이자 갚는 데 써야 돼. 물론 이 이자가 대부분 일본 기업이고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국민을 손잡고 야 앞으로 빚 없는 걸로 하셨겠지. 그럼 이제 기업은 다 망하는 거야. 왜? 내 자산은 대부분의 부채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근데 엔화 JPN USD 보면 계속 얘기하더라.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한국 만화책 가기 씁시다. 달러. 말을 하면 안 되냐. 나타나게 보면 지금 이제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였나? 하여튼 엔화가 엄청 지금 엔화가 이렇게부터 약세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보면 알아요. 이 상황에서 엔화를 올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일본 경제가 죽어나갈 것 같고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가 약해져.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요. 그 달러 인덱스라는 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그다음에 유로와 이런 몇 가지 파운드와 이런 단어들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다른 유럽도 그렇고 모든 엔화가 약해지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어.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이 또 원화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에서 자원을 캐내가지고 판 나라가 아니고 해외에서 달러를 사가지고 파는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우리가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기업도 돈을 많이 벌겠네. 그건 맞지. 어떤 기업들 내수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했거든. 근데 석화 같이 사와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죽어나는 거야 지금. 석화 딴 이유가 있지만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좋아지기가 너무 힘들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 섹터로 보면 다르겠지만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미국에 수출을 또 해가지고 또 주가도 반응이 좋고 미국 수출에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대놓고 관세를 매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도박성의 블러핑이 아니고 관세를 무조건 매길 거야. 왜? 법인세 낮춘 세율을 여기서 충당할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물건 팔 때, 미국 팔 때 법인세까지 옆에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내년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개의 기업별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결론을 내리면 지금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내가 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미국 내의 기업을 위해서 미국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그만큼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필 그 어려움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도 속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장기 투자할 돈으로 QQQ를 좀 사셔라. 아니면 미국 주식을 공부해라. 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한국 주식을 공부하려면 한국의 인덱스보다는 한국의 개별 종목 중에서 잘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주식시장에 남자적 개별 종목 찾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미국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